1장 논어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 마국간의 불.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근하여 말하기를 다친 사람은 없느냐 하시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논어 향당편에 있는 구절입니다. 공자의 인본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힙니다. 춘추시대 당시 말은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전쟁수단이었습니다. 대부 이상의 지배층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고 전쟁도 주로 말이 끄는 전차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매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다는 인간이, 재물보다는 사람의 생명, 안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통상적인 해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를 절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데 설마 성인인 공자께서 사람의 안위에 대해서만 물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 해석합니다.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근하여 말하기를 다친 사람은 없느냐 하시고 없다고 하자 말에 대해서 물었다. 원문은 상인호 불문마입니다. 따라서 상인호 불문마를 상인호 불문마로 띄어 읽으면 전혀 불가능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어색하고 인위적이지요. 물론 원문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마침표나 쉼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반박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호 불, 문마로 읽으려면 불이 아니라 부자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해석이 맞다. 다만 급한 대로 먼저 사람의 안위를 물었던 것이고 말에 대해서는 차차 보고를 받을 것이기에 따로 묻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두고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공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묻고 말에 대해서는 함구한 공자와 인간과 말을 아울러 염려한 공자, 인본주의자 공자와 생명론자 공자가 선우를 다툽니다. 논어 속 공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후세들에 의해 인간 공자는 성인 공자로, 있는 그대로의 공자는 있어야 할 공자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우상화 신격화의 결과로 현실에 발을 딛고 있던 실제 공자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진 겁니다. 논어의 왜곡은 대부분 그 때문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공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정치인, 사상가, 교육자, 예술가, 역사가, 저술가의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주의자인지 현실주의자인지 진보주의자인지 보수주의자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유학의 창시자이지만 도가로서의 면모도 보입니다. 맹자의 얼굴인가 하면 순자, 장자의 얼굴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반된 모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넘어선 더 큰 존재가 공자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전에 거대한 혼돈과 같은 존재, 수많은 지류로 나누기 전에 원천과 같은 존재. 제자인 아내와 자공은 공자에 대해 이렇게 찬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고 들어갈수록 더욱 단단하고 바라보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어느새 뒤에 서 계시다. 자한편. 저의 담장은 어깨 정도여서 집안의 좋은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선생님의 담장은 몇 길이나 되어서 문을 찾아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부유함을 볼 수 없다. 자장편. 따라서 우리가 본 공자는 실은 앞에 있는 공자 아니면 뒤에 있는 공자일지 모릅니다. 공자라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 그 속에 아름다움과 풍요를 본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대개는 살짝 문만 열어보거나 아예 문을 찾지 못하고 그저 담장 밖을 서성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공자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물었다. 논어는 최초의 종이가 아니라 대나무를 엮어 만든 죽간이나 목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장황한 소설보다는 간명하고 함축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핵심 있는 말은 본래 번잡하지 않은 것, 요원, 불번인지도 모릅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원형이 비교적 상세히 보존되어 있는데 문제는 표현이 너무 간략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정편에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습니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물어보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그 질병을 걱정할 뿐이다. 원문은 부모 유기질지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한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질, 즉 그 질병이 과연 누구의 질병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질병이라면 효도란 부모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이 될 것이고 자식의 질병이라면 자녀가 본인의 신체 발부를 잘 보존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로 해석할 경우 단지 제 몸 하나 아프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 공자님이 설마 그런 평범한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녀가 자신의 신체 발부를 잘 보존하는 것은 효의 시작이나 전제 조건은 될 망정 그 자체를 효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자녀의 다른 모든 점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다. 다만 건강만은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모는 늘 그 점을 걱정한다. 부모가 자식의 건강 외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효도다. 송대의 유학자 주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기질은 부모의 질병일까요? 자식의 질병일까요? 공자는 맹무백에게 어떤 뜻으로 효를 말한 것일까요? 엄숙주의. 공자도 역시 사람입니다. 특히 공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교양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적절한 유머와 반어법을 잘 구사합니다. 논어의 몇몇 장면은 확실히 농담이나 역설로 읽을 때 그 뜻이 확연해지고 공자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인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엄숙주의자들은 농담이나 풍자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무슨 심오한 뜻을 찾겠다고 구구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이 꼬이고 본래의 뜻과 전혀 다른 말이 되고 맙니다. 자한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랑당 사람이 말했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박학하였으나 이름을 이룬 바가 없구나. 대제공자 박학 이무 소성명.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무엇에 전념할까? 술의 몰이를 할까? 활쏘기를 할까? 술의 몰이나 해야겠다. 주희, 정영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근엄한 주석가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다랑당 사람이 공자님을 찬미한 것이다. 공자님은 유계, 예, 악, 사,
어, 서, 수의 두루 통달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칭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가장 하층에 속하는 마부를 택하셨으니 겸양까지 갖추셨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말뜻이 매끄럽지 못할 뿐 아니라 다랑당 사람과 공자의 말이 서로 따로 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말을 한 공자의 인격 태도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랑당 사람이 공자를 한껏 조롱한 것입니다. 공자님은 참 대단해.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은 없네? 하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전해 들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보고 전문성이 없다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전공할까? 수레몰이를 할까? 활쏘기를 할까? 그래, 수레몰이나 하자. 세간의 평판이나 조롱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를 농담의 소재로 삼은 공자의 자기 확신, 여유, 기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맹자의 표현에 따르면 옳고 바른 길을 가는 자의 당당함, 호연지기마저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2장) 말, 열려있는 텍스트가 되다. 텍스트의 이해. 논어는 짧은 문장, 간단한 대화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각 편과 장이 독립적이고 분량도 많지 않아서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논어를 읽고 느끼는 감흥도 제각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논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째서 구구한 해석이 그치지 않고 동양의 사상가가 논어 주석의 역사가 된 것일까요? 위정편에 다음과 같은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자왈, 군자, 불기. 논어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어려운 한자도 없고 문장도 짧지만 뜻은 애매모호합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해석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어떤 물체를 담는 수단이고 각기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것에 착안해 군자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주체이고 만사에 두루 통하는 전인적 존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이 고정불면의 형태를 갖고 있는 점을 근거로 군자는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고루한 존재가 아니다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논어가 사실은 글이 아니라 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고 있는 정제된 글이 아닙니다. 공자가 그때그때 했던 말들을 수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과 달리 말은 일정한 상황의 산물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말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시점, 장소, 환경, 이유, 상대방을 알아야 그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논어는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을 한 주체, 공자는 있으나 그 말을 한 시간, 장소, 상황, 이유, 상대방이 모두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매우 짧고 선언적입니다. 이처럼 구체적 상황과 동기, 이유에 대한 생략과 여백이 많다 보니 구구한 해석과 억측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안영과 제경공의 대화처럼 그 말이 행해진 구체적 상황과 당사자, 이유가 밝혀지거나 적어도 이를 추론할 수 있다면
그만큼 논어의 해석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종횡으로 읽기. 논어는 한 사람이 쓰거나 편집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대충 엮어서 편, 장을 나누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정한 질서와 체계가 없는 책입니다. 종종 중복이나 모순이 발견되고 같은 취지의 말이 이곳저곳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다른 편, 장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를 잘 찾아 모아붙이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은 후에 다시 일정한 주제, 인물에 따라 편장을 넘나들며 종횡으로 읽다 보면 의외의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용공편에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홍도 비도 홍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두고 인간의 주체성 선언 운운하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왜 이 말이 인간의 주체성 선언인지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만물의 근원이나 영원한 진리, 절대자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그 존재를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세계의 배후에 영원 불멸의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그리스 철학, 기독교, 도가 철학과 다른 공자의 사상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노자는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으며 잡을 수도 없으나 천지만물을 낳고 기르는 형이사각적 실체로서의 도를 주장하였는데 공자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이 진리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지 객관적 실체로서의 진리가 따로 있어서 인간에게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신을 만들었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니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답은 위영공편뿐 아니라 공야장편이나 수리편, 자한편을 통해 공자가 귀신이나 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서 질문 안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채색하기. 논어는 생략과 여백이 많아 그림으로 치면 마치 단색의 선으로 극히 간략하게 그린 소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파가 평면적이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어를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입히고 디테일을 완성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노력이 단순한 공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물감을 최대한 논어 자체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 자공과 공자의 대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공이 물었다. 저는 어떻습니까? 사야 하여. 공자가 말씀하였다. 너는 그릇이다. 여기야. 자공이 말했다. 어떤 그릇입니까? 학이야. 공자가 말씀하였다. 호련이다. 호련야. 공야장편. 마치 선문답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대화의 시점이나 상황, 이유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가 자공을 종묘의 제사에 쓰는 귀중한 그릇에 비유했으니
훌륭한 인재라고 칭찬한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공이 재주는 많으나 아직 전인적 인격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칭찬과 편달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도 있으니 다들 이 대화를 매우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공자와 자공의 관계는 화기애애했고 공자는 자공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했습니다. 따라서 둘 간의 대화가 그리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공은 또 이지에 밝고 공자 악단에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자공이 뭔가 큰 공을 세우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공이 먼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제자들은 늘어나는데 막상 이들이 기거할 거처는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수완 좋은 자공이 나서서 학사 2채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우쭐한 마음에 조금 들뜬 목소리로 자공이 묻습니다. 저 어때요? 그러자 공자는 평소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작은 성취에 자고자대하는 자공을 경계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재주 많고 쓸모있는 그릇이다. 그런데 군자불기라는 말을 기억 못할 자공이 아닙니다. 살짝 기분이 나빠진 자공이 퉁명스럽게 되묻습니다. 어떤 그릇인데요? 그러자 미안해진 공자가 최고로 귀한 그릇이라며 둘러댑니다. 호련이다, 호련. (3장) 천사람의 마음속 천명의 공자. 인본주의자 공자. 진나라의 재상 여부리가 여러 학자들을 모아 편찬하고 여기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노라고 호언한 책이 여시춘추입니다. 특정 사상에 국한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실용적으로 서술된 책입니다. 이 여시춘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활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를 다시 찾으려 하지 않고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이 잃고 초나라 사람이 주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이를 다시 찾겠는가 라고 하였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의 말에서 초나라라는 말을 빼버리면 더 훌륭하겠다고 말하자 노자가 다시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그의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더 훌륭하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짤막한 우화에 불과하지만 당시 공자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초나라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여 민족이나 국가를 향하고 있고 공자는 국적을 초월하여 인간을 향하고 있으며 노자는 인간을 초월하여 만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중심, 범위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1정신은 무엇보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 본위로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였습니다. 오로지 인간과 인간성을 숭배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인간에 대비하여 무엇을 비본질적인 요소로 파악하였을까요? 그 하나는 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입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았고 삶에 있어서 부차적이거나 말단적인 요소로 파악하였습니다. 제자 자로에게 사람도 능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미능사인 언능사귀,
선진편 이라고 하였고, 제자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물어보자 백성의 의로움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무민지의, 경귀신 이원지, 가위지의, 옹야편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을 동격으로 보지 않았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가 아닌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노노 그 어디에도 공자가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누구보다 육식을 좋아했고 제자 자로에게 새와 짐승과는 더불어 무리가 되어 살 수 없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조수 불가 여동군, 오비 사인지도 여의수여, 미자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론이나 생태주의는 공자나 유가가 아니라 살생을 금하고 다른 존재 형태로의 윤회를 긍정하는 불가나 인간을 자연계의 일현상으로 보는 도가와 더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마국간에 불이 나자 사람을 묻고 이어서 말에 대해 물었다는 해석은 자기적일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공자를 숙모한 나머지 그를 또 다른 부처나 노자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전불수포 증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명한 나는 매일 3가지를 반성한다는 5.13성의 테마입니다. 하기편에 있는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매일 나 자신에 대해 3가지를 반성한다. 남을 위해 도모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벗들과 사귐에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가? 배운 것을 잘 익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구절인 이른바 전불수포입니다. 전과 불숲을 순서대로 새기느냐 거꾸로 읽느냐에 따라 그 뜻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습은 본래 학습, 복습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 실천의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논어 집주에 따르면 학은 본받는 것이고 습은 어린 새가 수없이 날개짓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따라하는 것, 모방과 실천의 통일, 지행 합일이 학습의 본래 의미입니다. 순자도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고 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불수포를 순서대로 해석하면 전수받은 것을 잘 익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배운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로 풀이됩니다. 배우는 자 중심, 학습자 관점의 자아 반성이 됩니다. 반면 이를 뒤부터 거꾸로 읽으면 잘 익히지 못한 것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뜻이 됩니다. 가르치는 자 중심, 교수자 관점의 반성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전자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 체득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험하고 실천해야 비로소 완전한 배움에 이르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실천하지 못하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바로 걷기를 가르치는 어미 개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반성함과 동시에 자신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상지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자의 진심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공자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해석하고 추론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자 한편에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아서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서자 여사부 불사주야. 공자가 냇가에 서서 한 말이라 하여 이른바 천상지탄이라고 불립니다. 공자가 말년에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 한 말인지 분명치 않고 의미도 모호합니다. 실천가로서의 공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돈은 행해지지 않고 세월만 빠르게 흘러가 버린 것을 한탄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호학자, 교육자로서의 공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흐르는 물처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가로서의 공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물의 덕성이 군자를 닮아서 흘러가는 물을 보고 자연히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바라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덕성은 당시 유가뿐만 아니라 도가에 의해서도 널리 칭송되었습니다. 이르는 곳마다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은 인이요. 아래로 흐르는 것은 의요. 수천 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용이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지다.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논어의 독법에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옳거나 틀리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설령 정답이 있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답임을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되고 누군가에게 정답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해석, 나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꺼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논어를 읽는 진짜 즐거움이 여기에 있고 논어가 세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간략하고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크고 그만큼 나만의 해석,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논어의 질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작가 황제는 1000사람의 마음속엔 응당 1000명의 공자가 있다고 했고 다산 정약용은 논어로부터 얻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추수가 끝난 논에 남아있는 벼포기와 이삭들을 다 주울 수 없을 정도라고 토로하였습니다. 사장. 공자라는 크고 높은 언덕. 학이 시습지, 공자의 일생. 다들 알다시피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 후학들이 주로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자가 쓴 책이 아니라 공자를 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자를 이해하기 더없이 좋은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논어의 편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자의 후기 제자인 유약이나 증삼의 문화에서 편찬한 것이 아닌가 추론하는데 그 주된 논거는 호칭 때문입니다. 논어에 공자의 다른 제자들은 이름 그대로 등장하는 반면 유약이나 증삼은 스승을 뜻하는 자를 붙여 유자, 증자로 호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약이나 증삼의 제자들이 논어를 편찬했고 그 때문에 스승인 유약, 증삼을 유독 높여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민손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하는데 공자가 다른 제자를 말할 때와 달리 민손은 자건이란 자로 불렀다는 이유입니다. 자공이 6년간 공자의 심효살이를 하면서 그 틀을 잡았다고 보기도 하고 공자의 다른 제자들인 중궁, 자하, 자유의 문화에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논어가 한 사람에 의해서 편찬된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수백 년의 기간을 두고 정리, 수정,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나라판 논어와 노나라판 논어, 공자의 옛집 벽 속에서 발견된 논어 등 각기 다른 판본이 있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논어의 편찬자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 논어를 편찬하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밤을 새워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그 많은 언행, 일화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첫 편, 첫 장을 삼을 것인가? 스승님의 참모습, 온 생애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을 첫 편, 첫 장으로 삼자. 다 흩어지고 날아가도 마지막까지 남을 그 정수를 책머리에 올리자. 결론은 아마 이렇게 모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학이편이고 그 첫 장이 우리에게도 익숙한 바로 이 말입니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위 구절에는 공자의 73년의 생애가 녹아있고 인간 공자의 기쁨과 고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논어의 첫 장을 차지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학문을 즐긴 사람. 공자는 매우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사상가, 교육자, 저술가, 정치가, 문화인의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크게 성취한 반면 정치인으로는 실패했고 당대에는 좌절했지만 후세에는 높이 추앙되었습니다. 유학의 시조이자 성인으로 우러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에 동떨어진 이상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 봉우리와 계곡을 거느린 커다란 산맥과 같아서 다채로운 모양과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자의 모습 중에서 오직 하나의 모습을 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고 익히기를 즐거워한 공자, 끊임없이 공부하는 공자입니다. 논어를 단 한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매우 겸양적인 사람이었지만 유독 학문에 있어서만은 남다른 자부심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논어 속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위정편. 10가구 정도의 마을에도 나만큼 성실하고 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야장편. 나는 일찍이 온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고 사색해 보았으나 유익한 게 없었고 배우는 것만 못했다. 위용공편.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됨은 학문에 분발하면 밥 먹는 것도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여 근심도 있고 늙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수리편. 공자가 이처럼 배우고 익히기를 즐겨하였으니 제자들이 공자를 추억하면서 학이편을 그 첫머리에 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자는
문학, 역사, 철학, 음악, 의례, 풍속에 두루 밝았고 시경, 서경, 춘추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언행록인 논어를 남겼는데 이 모든 결실은 천성적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탐구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덜어는 전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 수리 부작은 공자의 말을 근거로 공자가 책을 저술하거나 편찬한 바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지어내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공자가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그 결과물이 각종 경서에 반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탐구한 사람, 아비생 이지지자, 호고민이 구지자, 수리편이었고 단번에 깨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고 많이 보아 깨달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위대한 교사. 배우는 일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강한 자기복제성, 전파성을 갖습니다. 배우는 일이 곧 가르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 곧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자는 무너져가는 주나라 봉건 질서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강한 정치적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할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연히 존비, 귀천에 얽매이지 않고 널리 제자를 받아들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위영공편. 속수의 예물 이상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는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수리편.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비천한 사람이라도 내게 묻는다면 그가 아무리 무지할지라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를 다해 가르쳐 줄 것이다. 자한편. 묵묵히 새기고 배움에 실증내지 않으며 남을 가르치기에 게을리하지 않으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수리편.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통상적인 3인 계층뿐 아니라 귀족, 상인, 건달, 범죄자,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유붕이 자원방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제자들이 가깝고 먼 곳에서 찾아와 함께 학문과 도, 정치를 논하니 기쁘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를 정점으로 하는 중국 최초의 사학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자 이전에도 학교가 없지는 않았으나 전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었고 귀족의 자제들에게만 교육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서민, 천인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 공자 문화에서 공문 10처를 포함하여 다수의 뛰어난 제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증삼과 자사, 자사 문화의 맹자로 학맥이 이어지면서 유학의 경전인 사서체계,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 완성되었고 이후 유가는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이어가면서 스승 공자의 뜻을 드높였습니다. 학자, 교육자로서의 그의 삶은 분명 성공했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5장) 만들어져가는 위대함. 인간 공자. 공자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성품 때문인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 그렇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삶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게 사는 것은 요행이 화를 면하고 있을 뿐이다. 인지생야직, 망지생야 행이면. 옥야편. 나는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다. 오무은 호의. 수리편. 원한을 감추고 그 사람과 버타는 것을 나 또한 부끄러워한다. 이권 이우기인, 구역 치지. 공야장편. 그래서인지 노노에는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인간 공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어쩌면 언행록이라는 노노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겪기 마련이니 평생 동안 한 번도 울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은 공자를 상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낮잠 자는 제자 제열을 발견하고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은 회치를 할 수가 없다. 공야장편. 이라고 화를 내는가 하면 성인의 징조인 봉황새도 오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판도 나오지 않으니 나는 다 틀렸나 보다. 자한편. 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애제자 안연이 죽자 통곡을 하고 통곡이 지나치다는 말에는 이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는가? 선진편. 이라고 반박을 하고 제자 언이 작은 마을을 다스리면서 예약을 사용하자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고 놀리다가 이렇게 둘러대기도 합니다. 제자들아, 언의 말이 옳다. 내가 먼저 한 말은 농담이었다. 양화편. 그야말로 웃고 울고 화내고 농담하는 보통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헌문편에는 노년의 공자가 원양이라는 인물의 정강이를 때리고는 어릴 때는 공손하지 않았고 자라서는 내세울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늙어서 죽지도 않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해로운 존재다고 비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고기를 좋아했고 술도 무척 많이 마셨으며 벼슬 자리에 있을 때 대부 소종묘나 제나라의 광대 주유를 주살하였다는 이야기도 야사에 전합니다. 왜곡의 시작.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인간 공자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권위와 신하가 대신합니다. 그 어떤 오류나 한계가 있을 수 없는 전지전능한 절대 성인의 지위로 격상된 것입니다. 공자님이 제열을 혹독하게 나무란 것은 제여가 그냥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불을 깔고 누워 여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이라거나 원양은 제 어머니의 관 위에서 날뛰고 노래를 부르던 천하의 망난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의 공자와 전혀 다른 공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공야장편에 다음과 같은 자공의 말이 나옵니다. 공자께서 문장에 대해 하는 말씀은 들을 수 있었으나 사람의 본성이나 천도에 대해 하는 말씀은 듣지 못하였다. 공자는 합리적 이성으로 해명되지 않고 실증할 수도 없는 그런 형이사학적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사구시, 하악 상달의 자세를 견지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실제의 일에서 옳음을 추구하고 아래로부터 배워 위로 통달해 간 것입니다. 진정한 도는 높고 먼 데 있지 않고 낮고 가까운 일상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진리를 설파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곳을 깊이 파면 단 샘물이 솟아난다. 거기에 심기만 하면 오곡이 무성해지고 풀과 나무가 자라나며 새와 짐승이 거기서 생육된다. 살아있는 것들은 그 위에 서 있고 죽으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 공로는 많으나 은덕을 내세우지 않는다. 남보다 몸가짐을 낮게 하는 사람은 마치 땅과 같다. 그런데 무리한 신성화의 결과 전혀 다른 공자가 등장하고 맙니다.
전지전능한 공자님이 사람의 본성이나 천도에 대해서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공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왜곡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공자는 현존하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였고 내세니 영원이니 하는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철저한 현세주의자입니다. 공자가 예수나 석가와 구별되는 점이 여기에 있고 유교가 기독교나 불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로와 공자의 대화는 공자의 그런 현세 중심적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로가 귀신의 일과 죽음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도 능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미지생 언지사, 선진편. 그런데 공자의 애제자들은 이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공자님은 사람과 귀신, 생과 사에 모두 통달했다. 자로는 입문하여 마루까지는 올랐으나 아직 입실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더 높은 경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겨우 인을 구하는 구인 단계에 있는 자로에게 인이 편안한 아닌 경지에 있는 공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가 절대 무오류의 성인으로 격상된 결과 공자는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교조화되고 유교는 답습과 정체, 배타성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가 이미 다 해명해 놓았으니 그저 문구의 해석에나 매달리면 되었고 일체의 비판, 혁신을 용납하지 않는 사상풍토가 조성된 것입니다. 평화주의자. 수리편의 자불어 괴력난시는 공자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뜻대로 공자는 괴이한 것, 폭력, 어지러움,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넘어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하였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물론 괴력난신을 괴, 력, 난, 신의 네 가지 범주로 이해하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이를 괴력과 난신의 두 가지 범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공자는 괴이한 힘이나 어지러운 신을 인정하지 않는 형이하학론자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에 더해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아울러 숭상한 인물입니다. 공자는 예를 무척 중시하였는데 예란 다른 말로 곧 질서이며 수리편은 공자께서 조심한 일은 전쟁이었다. 자지소신 재전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아래로부터의 혁명, 봉건체제와 신분질서에 급격히 변경을 꾀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나 승산도 없이 신분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꾀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 유혈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춘추 각국이 부국강변에 몰두하고 물리력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실현하려 할 경우 견병전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공자는 대신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이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개혁하려 하였습니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들로 정치의 주체를 바꾸기 위해 군주를 비롯한 기존 지배층을 교화하는 한편 3인 계층을 교육하여 정치에 투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자가 다수의 군주, 지배층과의 토론을 불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가 군주나 귀족과 나눈 대화에 대해 크릴은 공자를 고문하여 죽이는 것쯤은 파리 한 마리를 죽이는 정도의 양심의 가책밖에 느끼지 않을 사람들에게 맞대놓고 그들의 범죄 행위 및 약점을 통렬하게 비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의 주체를 바꾸려는 그의 생각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세기 안에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이들 관료에 의한 통치가 정착되면서 일정 부분 실현되었습니다.